IMF하고 한국하고 매년 연례 협의를 하고 한 보고서 매년 나오잖아요. 한국에 대해서,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만 IMF 보고서가 31페이지가 나온 건 처음이라고 봐요, 저는. 이게 그러면 이 보고서가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든 뭐 부동산 투자든 다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? 펀드 매니저든 해외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? 아, 얘들은 이제 폭파구나, 일본처럼,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. 그런 걸 감안해 보시면은, 아, 부동산에 호재가 나올 가능성은 낮을 가능성이 높죠. 네. 표용호TV에서 많은 초대 손님들을 초대해서 경제 이야기,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가장 많은 또 댓글이 곽수정 박사님, 우리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하는 이 순서가 가장 공부가 잘 됩니다. 말씀들을 너무 쉽게 해주셔서 너무 잘 됩니다. 계속 초대해 주십시오.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사실 제가 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부동산의 한문도, 이 경제의 곽수정, 이분들이 진짜 찐입니다. 찐.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곽수정 박사님과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궁금한 점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환율이 녹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487원, 주식은 폭락하고 있고 또 이게 바닥이 아니다, 시작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IMF보다도 심각한 위기가 온다, 어쩌면 대공황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. 곽수정 교수님, 지금 제가 한 얘기 들으셨나요? 네, 들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글쎄요, 어떻습니까, 한문도 교수님? IMF급 위기입니까? 아니, 먼저 여쭤봤는데 뭐 답을 주셔야죠. 이럴 때는 살짝 피해가는 것도 한 방법이잖아요. 제 전략입니다. 제가 감히 그 거장 앞에서 한문도 얘기했습니다. 거장이고 뭐 위장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한 환율이 1487원. 네, 어마어마합니다.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이 1530원까지 천장이 뚫려 있다는 말씀도 몇 번 그렇죠. 드렸고, 그 다음에 관세전쟁이라고, 전쟁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잖아요. 네.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맞을 때도 있지만 일방적일 때도 있잖아요. 그러면 전쟁이 일찍 끝나잖아요. 근데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관세는 일방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승리로 그냥 단기간에 끝날 것인가, 아니면 세계의 저항이 워낙 강해질 거니까 지지부진하게 계속 갈 것인가.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?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위기가 올 건지 안 올 건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세 번째,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, 관세 전쟁을 시작했을 때 얼마만큼 전쟁을 버틸 수 있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가, 한 국가 경제가. 이제 그 점을 놓고 보면 방금 마지막에 주셨던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 올까요? 라고 하셨을 때 제가 한문도 교수님한테 화살을 확 돌렸던 이유가,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가계부채가 뭐 1700, 1800조인데 우리나라 자산의, 가계 자산의 70, 80%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유동시킬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이 시장이 좋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, 이 시장이 안 좋으면 새마을 금고, 협 아시잖아요. 농축, 순. 이 제2금융권이 하나씩 무너질 것이고,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룰 만한 힘이 있나요? 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. 지금 뭐 힘이 없는데 너는 어떠니?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지금 제가 볼 때는. 예. 어떻게 들으세요? 뭐 저는 박 소장님께서 말씀 주시기 전에도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? 슬로우 접해 하고 있는 것 같다. 그것이 오는 게 좀 빨리 온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좀 빨리 왔고, 탄핵이 결정이 됐는데도 환율이 폭등을 한다? 이게 도대체 뭐지? 해치 펀드가 공격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, 종합적으로 이제 들려보니까 공매도 또 재개가 됐잖아요. 타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일시적으로 한국의 펀더멘탈을 체크하는 해외 자본들의 움직임이 일단 있고, 환율은 이미 우리 금리 인하를 2번 한 그 결과가 인지 터지는 것 같고, 환율은 당분간 고착화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건 이제 그 뒤잖아요. 환율이 1,400원 넘어간 게 유지가 되면 6개월 뒤부터 한국 경제는 쉽지 않았거든요. 그럼 예견된 상황이 오는 거고, 게다가 이게 지금 좌충우돌 상황이잖아요. 정치, 경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게 없잖아요. 그리고 경제부는 우리만의 힘이 아니라 또 외부의 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다국적 국가들이 합쳐가지고 질질 끄는 전쟁이 될지,
일방적으로 미국이 세가지고 끝날지. 근데 또 지금 보니까 뭐 브릭스 있겠다. 지금 50개국 연합을 한다. 이거 장기전 갈 것 같단 말이에요. 답을 다 주셨잖아요. 이걸 과연 우리나라가 견딜 수 있을까?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?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으니 유동성이. 이미 답을 다 주신 거예요. 워딩에서 다 읽어야 된다? 네.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빙빙 돌리신 거죠. 예.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저도 사실, 이게 한번 우리가 쉬어가는 타임이 이제 오는구나. 저는 2025년 하반기를 보긴 봤지만, 지금 상반기잖아요. 예. 좀 빨리 온 거예요, 저는 개인적으로. 왜 이렇게 빨리 와서 생각하니까, 탄핵 때문에 그런가? 라고 생각했는데, 최상목 장관이 고환율 정책을 쓰면서 국채를 달러에 이제 배팅을 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. 한 국가의 수장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,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펀더멘탈상 리더도 없고 난장판이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60일 동안 앞으로 조기 대선 때까지는 아니면 그 안에 최상목 대행이 지금 이제 경제부로 이제 갔잖아요. 다시 그러면 그분하고 한은 총재하고 모여서 새로운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뼈저리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한 60일 동안 계속 힘들 것 같아요. 60일 동안? 선거 기간 동안? 선거 전까지요. 뭐 선거 끝나면, 잠깐만, 선거 끝나면 뭐 나아질 게 있습니까, 그러면? 그렇죠. 뭐가 나아집니까? 일단락이 되죠. 일단 어떤 게 일단락이? 대화를 건들 수가 있으니까. 오너가 대화를 해요? 국가의 오너라 그럴까요? 뭐 네. 오너라기 누가 되든 간에 국가대표. 국가대표가 네. 국가를 대표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. 각 나라하고. 예. 딜이 되고 정리가 되잖아요. 근데 뭐 중국도, 러시아도, 베트남도, 멕시코도, 아르헨티나도, 영국도, 프랑스도 다 거기 국가대표가 있는데도 미국 국가대표랑은 대화가 안 되니까 관세전. 그래도 밑에서라도 얘기하잖아요. 근데 우리는 아예 그냥 트럼프 한 얘기가 있잖아요. 죽은 정부하고 얘기 안 하겠다. 아웃이에요, 그냥. 그러니까 빨리 거기가 돼야. 그러면은 일단 뭐 트럼프랑 뭐 미팅하는 날짜도 잡힌다든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? 이런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제 힘든 시간이 시작될 거다. 근데 그렇다고 만난다고 해서 뭐가 나아져요, 갑자기? 이미 환율은 물가에 반영되는 게 6개월에서 1년이니까. 그럼 그 7월이나 8월을 예상할 때 여러분이 아시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됐잖아요. 물론 이것도 금융위원회에서 약간 디플레이를 해요. 뭐 이렇게 30년짜리 10년 이상짜리는 100% 적용을 안 하고 한 30%만 적용하니까 충격은 좀 완화되는 효과는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전세보증 대출 한도 90으로 줄였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같이 오잖아요. 중요한 건. 같이 온다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중간 질문 하나 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야 바꿔 스트레스 DSR 3단계 없어 일단 돈 풀고 경기 부양해 라는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불가능하죠. 그거는 그렇게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다. IMF하고 한국하고 매년 연례 협의를 하고 보고서 매년 나오잖아요. 그게 2월 7일 날 나왔습니다. 나와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올렸어요.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만 IMF 보고서가 31페이지가 나온 건 처음이라고 봐요. 저는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회를 알고 나서는 항상 4페이지, 6페이지, 많으면 13페이지는 봤어요. 근데 연례협의 보고서인데 왜 내용이 이렇게 심각하지? 그래서 제가 그 금융위원회 보도가 의미심장합니다. 우리가 뭐 소개팅을 나가도 딱 보고서 몇 개만 봐도 대충 감이 오서 짝이 되고 이러잖아요. 뭐 언제 사귀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 짝할 거야. 이 마음을 어떻게 먹죠? 촉이잖아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 워딩을 봤을 때 제가 촉을 느낀 게 뭐냐. 막 말을 미사력으로 써놨는데 맨 밑에 뭐라고 되냐면 자세한 내용은 IMF 본 홈페이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럼 뭐 항상 묘해가지고 들어가 봤죠. 보고서 다 읽어봤어요. 한 3일 봤나 제가 계속 곱씹어서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거의 퍼펙트하게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. 그러고서 30가지의 권고사항을 나열을 했어요. 데이터업을 다 하고 30가지 정도의 공고사항이라는 게 그중에 딱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던가요? 눈에 띄는 거 저는 부동산 쪽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것만 진짜 몇 개씩 봤는데 부동산 전문가, 다른 말로 부동산 환자, 그것만 보여. 전세라는 단어가요. IMF가 전세라는 단어를 갖다가 J-E-U-N-C를 딱 써놓은 거예요. 전세, 롤오버, 모니터링, 니드. 이거에 대해서
두 줄이나 써 있어요. 강력하게. 그리고서 바로 부동산 가계부채하고 이런 것도 쫙 써 있어요. 28번 항이에요. 이거 보니까 가계부채 줄이는 거, 그거 너희들 하는 건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 계속하기 바람.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전세로 오른 거 중간에 딱 들어있고, 그리고 PF 구조조정을 돌려가기로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 넣어놨어요. 스트레스 DSR도 좋다 해라. 근데 중요한 건 좋다 해라가 무슨 의미냐면 스트레스 DSR은 그 바젤 3 협약으로 사인한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MF하고 바젤에다가 약간 짜응해가지고 시행시기를 늦춘 겁니다, 이게. 늦춰가지고 그나마 요번에 그 보고서에도 들어있어요. 이 스트레스 DSR을 할 때 지방이 지금 안 좋잖아요. 지방이 안 좋으니까 지방은 체인적으로,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소지를 우리가 준비를 하든 이해해달라는 뉘앙스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또 IMF가 인정을 해요. 왜? 지방은 PF 그거가 심각하고 시장이 안 좋은데 거기다 스트레스 DSR까지 들어가면 죽어버리잖아요. 그러면 경제 타격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이거는 맞다고 인정해주고,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이건 오버슈팅이라는 걸 이미 다 펴시는 거예요. 이게 그러면 이 보고서가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든 뭐 부동산 투자든 다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? 그럼 바라보는 펀드 매니저든 해외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? 그걸 보고 움직이잖아요. 그럼 방향이 나왔잖아요. 근데 거기서 만약에 스트레스 DS를 안 한다? 얘들은 이제 폭파구나, 일본처럼.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. 근데 지금까지의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아주 정형화된 이런 룰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내가 의사결정하는 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. 극히 미미해진 이유는 뭐냐면 바젤3 협약을 맺고 나서 바젤3 4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. 4는 트럼프가 반대를 해가지고 일단 홀딩이 됐어요. 그건 더 센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소득을 넘는 대출을 하지 말아를 일단 다 정해졌어요. 전 세계가. 그건 다 합의가 된 거예요. 여기서 딴짓하면 쟤들 왕따예요. 국제 조달금리 올라가고 금리 다시 칩니다. 우리 금리 인하갖고 못 버텨요. 그러니까 전체 환경이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, 지금. 자, 소득이 넘는 한도 넘어서 대출해주지 마라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게 나오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원래 대출이란 건 저소득자를 위해서 대출을 통해서 뭔가 경기활동을 좀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대출이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IMF가 또 그 전에 보고서가 있잖아요. 50개국에 50년인가요? 아시잖아요. 보고서를 다 정리했더니 가계부채가 GDP의 100%를 넘어지면 매년 0.5에서 1%씩 소비가 감소하면서 나라가 망가진다는 게 나왔고 마지막으로 80%가 가이드다. 80%가 유지돼도 경제 부담이 돼서 가계부채가 소비 내수를 누르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다 정리가 돼 있어요. 부총리께서 대한민국 가계부채를 5년 안에 10%를 줄이겠다. 그분이 혼자서 하겠어요? 이미 해외 상황, 물가 상황 이런 거 다 하고 내수가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. 이런 걸 다 봤을 때 보고서와 여덟 거 히스토리, 경제 히스토리를 봤을 때 이 상태로 유지되면 한국의 내수는 완전히 죽는구나? 그러면 아시겠지만 내수가 죽으면 기업이 줄고 고용이 줄고 악순환 박살나기 직전에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걸 아니까 정부도 부랴부랴 지금 관계부처 모여서 토지거래 해제 좀 두 달 했다고 그렇게 관계부처가 모여가지고 갑자기 난리 필 일이 있을까요? 오르면 오르는 거지? 표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왜 놀랬겠냐? 이거 심각한 상황이거든.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그 상황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경제수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늘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토지거래가 이제 확대 재정한다고. 그 액션의 어떤 들쑥날쑥 오락가락이 짧은 시간에 벌어졌다는 게 반증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정부에서는 방향성이 이미 다 정해졌구나. 더 이상 방치하거나 말씀 주신 대로 소득을 넘어서는 대출은 이제는 용인해서는 위험하구나. 대한민국이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환율이 오늘 1487원 그리고 또 IMF보다 더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온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 정도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크게 뛸 일이 없다. 이 말씀의 요지라고 보는 거죠.
부동산 근데 올해도 60조는 풀었거든요. 예. 그거가 소진되고 나서가 이제 문제죠. 그리고 역대 모든 정부가요, 매년 정책 자금을 갖다가 30조에서 35조, 많을 때 40조밖에 안 들어왔어요. 예. 근데 이번 정부에서 50조, 55조, 60조 이래요. 예. 어마어마한 2배 가깝잖아요. 예. 퍼붓는데 주택가격이 어때요, 지금? 2021년도보다 다 밑에 있고 서울만 반짝했죠. 반짝이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안 맞잖아요. 예. 대출을 그렇게 풀어줬으면 주택가격이 올라야 되는데. 그러면 갭이 아직도 조정이 안 됐다라는 걸 우리가 반증을 느낄 수 있잖아요. 그 다음에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 국세가 모자란 상황에서 함부로 또 60조씩 퍼부나요? 예.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, 정말 이게 안 되잖아요. 새로운 정부인데.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보시면은, 부동산에 호재가 나올 가능성은 이번 정부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죠. 네. 그렇게 보시나. 그러면 우리 아까 이어서 곽수정 박사님께 드린 질문, 환율 1,487원, 그 다음에 IMF보다 더 위험한 시기가 왔다, 오고 있다.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이제 함르 교수님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고 이거를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건가를 좀 고민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경제잖아요.